비행기에 탔습니다. 착륙 훈련은 받은 적 없습니다. 이륙하는 법, 목표물을 조준하는 법, 그리고 충돌하는 법만 배웠거든요. 연료는 편도분만 채워져 있었고 조종석 아래에는 1200kg짜리 폭탄이 달려 있었습니다. 돌아올 생각 자체가 설계에 없었던 거죠.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부해도 이미 지원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240시간을 훈련받을 때 저에게 주어진 건 40시간과 천황 폐하 만세라는 구호뿐이었어요. 18살, 아버지의 빚가게를 물려받을 꿈을 꾸던 저는 그렇게 날개 달린 폭탄이 됐습니다. 오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선택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가미카제 조종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 여름, 일본 오카야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삼나무를 깎는 톱밥 냄새가 가득한 아버지의 빚가게에서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뒤편에서 나무 블록을 다듬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고 열린 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여름 열기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가업의 리듬 속에서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가게 문 위에 종이 울렸어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군화, 칼날처럼 다려진 군복, 돌로 깎은 듯한 무표정한 얼굴, 해군 모집 장교가 저를 찾아온 거였죠. 장교는 카운터 위에 3장의 종이를 내려놓았는데 마치 사망 통지서를 전달하듯 천천히 정중하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콧노래가 멎었고 대패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가게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하나를 골라라. 장교가 겨울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를 읽었어요. 첫 번째, 천황 폐하를 위해 열렬히 죽기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천황 폐하를 위해 죽기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지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3장 모두에 이미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제가 뭘 골랐는지 마을 전체가 알게 되어 있었거든요. 세 번째를 고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족 전체의 이름에 겁쟁이라는 낙인이 새겨지는 거였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조부모님까지 전부 마을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하지만 설령 용기를 내서 거부한다 해도 소용없었어요. 코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3번째를 골랐습니다. 며칠 뒤 자랑스러운 지원자 명단이 마을에 붙었는데 거기 코타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어요. 장교는 100% 지원율이라는 완벽한 서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순간 그토록 좋아하던 삼나무 향기가 갑자기 장례식장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 특별공격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가미카제, 신풍이라는 뜻이죠. 옛날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구했던 그 신성한 바람의 이름을 딴 부대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바람이 되어야 했고 적함과 충돌하는 순간 폭발해야 했습니다. 3일 후 비행 훈련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훈련 커리큘럼에 착륙 연습이 없었거든요. 와타나베 대위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차피 쓰지 않을 기술을 왜 배우겠나. 시간 낭비 아닌가. 그의 말투는 마치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처럼 담담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번 주는 이륙, 다음 주는 항법, 그 다음 주는 움직이는 표적 조준하는 법을 배웠어요. 착륙? 그 단어는 교관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날개 달린 폭탄이었으니까요. 훈련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미국 조종사들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최소 240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륙, 착륙, 공중전 기동, 비상 상황 대처, 야간 비행까지 체계적으로 배웠죠.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고작 40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한 번.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데 시동 거는 법과 절벽을 향해 핸들 잡는 법만 가르쳐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급 전투 훈련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는데 실체를 보니 페인트로 그린 함선 모형에 조준 연습하는 게 전부였어요. 교관이 마치 여행 가이드가 관광지를 설명하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 갑판을 맞춰라. 최대 피해를 줄 수 있다. 구축함은 함교를 노려라. 지휘부를 제거하면 배 전체가 마비된다. 18살 청년의 진로 상담이 이랬습니다. 인간 어뢰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죠. 심리적 세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매 식사는 죽음 명상으로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야 했죠. 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충돌하는 순간의 섬광, 산산조각나는 비행기와 함께 사라지는 자신. 이걸 떠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편지를 써야 했는데 내용은 정해져 있었어요. 불덩이 속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인지,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졌고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특히 집착한 건 벚꽃이었어요. 짧게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답게 지는 사쿠라. 토카기 사령관이 매일 아침 훈시 때마다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쿠라와 같다. 짧지만 찬란하게 빛나다 떨어질 것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아름답게 져라. 이 말을 수백 번 듣다 보니 진짜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이비 집단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믿지 않으면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신토 종교에서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걸어다니고 말하고 숨쉬는 신. 그런데 이 신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신성한 운명을 보려면 교정 렌즈가 필요한 신이었던 거죠. 불멸의 존재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10대들의 자폭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 생각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종교적 세뇌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전투에서 죽으면 카미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미는 신령인데 야스쿠니 신사에서 영원히 일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거라고 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높은 존재로의 승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는 안녕이 아니라 야스쿠니에서 보자였어요. 마치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압박은 종교보다 더 무서웠어요. 일본은 수치 기반 사회였거든요.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비겁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뜻이었죠. 부모님은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형제들은 결혼을 못하게 되고 조부모님은 마을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애국이라는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정서적 협박이었어요. 훈련소 생활 6개월째, 토카이 훈련은 교도소를 여름 캠프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위계 질서는 단순하고 잔인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아니 이유 없이도 하급자를 때릴 수 있었습니다. 군복에 주름이 있다고요? 구타. 경례가 0.5초 늦었다고요? 구타. 천황의 사진을 지나가다 잘못된 각도로 쳐다봤다고요? 구타. 하루 일과는 새벽에 체조로 시작해서 총기 정비, 생존 훈련으로 이어졌고 오후에는 교정 지도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문과 구별이 안 됐어요. 가고시마 출신의 이오카와 다이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그의 옆 침대에서 자던 동료는 더 심했습니다.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혔고 의무실로 실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잔인한 대우가 계속되자 가미카제 임무가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적함을 향해 돌진하면 적어도 고통이 끝나잖아요. 내일 또 맞을 걱정, 모레 또 굴욕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죽음이 조직적인 학대의 또 다른 하루보다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한 거였다는 걸. 구타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조준하면 발사되는 무기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심리전이었던 거죠. 삶에 대한 미련을 없애버리면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요. 며칠 뒤 저녁 훈련이 끝나고 막사에서 군화를 닦고 있었는데 야마모토가 슬쩍 다가와서 접힌 종이를 제 손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촌한테서 온 거야 숨겨. 속삭이듯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침대로 갔어요. 몰래 펼쳐본 편지는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내 죽음이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설령 일본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없으면 그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를 밤마다 괴롭혔다. 고개를 들어 야마모토에게 물었죠. 이거 누구야? 큐슈 훈련소의 학생 조종사래. 징집되기 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더라. 요즘은 젊은 애들을 다 끌어가고 있어. 3,000명의 10대 징집병, 나머지는 대학생들. 근데 웃긴 거 알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거의 지원 안 했대.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미카제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명예라고, 일본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매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롭다면서 왜 고위 장교들은 안 하는 건가? 왜 10대들과 대학생들만 하는 건가? 번진 잉크 위에 쓰인 그 편지는 제가 오랫동안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가미카제는 영광이 아니라 거부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진 명령이었던 거죠. 1945년 봄이 왔고 19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우카란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카는 일본어로 벚꽃이라는 뜻인데 실체는 벚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인 글라이딩 폭탄이라고 하면 정확할 거예요. 지사엠 베티라는 폭격기의 배 아래에 매달려서 목표물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분리되어 로켓 추진으로 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무기였습니다. 길이 6m짜리 로켓 추진 폭탄 안에 조종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죠. 조종석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주변은 1200kg의 폭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50km 이상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하지만 기동성은 떨어지는 돌멩이 수준이었고 한번 발사되면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착륙 장치요? 없었습니다. 애초에 땅에 내릴 일이 없으니까요. 출격 전 의식은 화려한 연극이었습니다. 흰색 머리띠를 이마에 둘렀는데 가운데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일장기를 상징하는 거였죠. 얕은 잔에 담긴 의식용 사케를 마셨는데 액체화된 후의 맛이 났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었어요. 고위 장교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신이 된다.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한다. 천황 폐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정비사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가 지나갈 때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어요. 존경의 표시인지 다시는 못 볼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베티 폭격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엔진이 죽음의 무게에 끙끙대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폭격기 배 아래 매달린 오카의 좁은 조종석에 쑤셔 넣어진 채로 30분을 보냈습니다. 도시 한 블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약에 둘러싸인 채로요. 그 30분 동안 저는 화물이었어요. 의지도 선택권도 없는 그냥 탑재물. 작은 창문으로 태평양이 보였는데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목표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야에 들어오는 건 끝없는 물과 헬멧 안쪽뿐이었죠.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목표 구역 접근 중. USS 매너드 엘라벨 포착. 발진 준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격렬한 떨림이 기체를 흔들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베티가 저를 놓아준 거예요. 폭격기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멀어지는 게 보였고 저는 하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로켓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 순간 가속도가 저를 좌석에 짓눌렀습니다. 등 전체가 압착되는 느낌이었고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어요. 고독의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시속 600km를 넘어 650으로 700으로 내장이 뒤로 밀린 것 같은 가속도에 기동은 무의미해졌고 생존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구축함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수평선 위의 작은 점이었는데 몇 초 만에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강철 덩어리가 하얀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고 있었고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였어요. 다른 오카들이 먼저 앞서 날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각각 짧은 불꽃과 검은 연기의 꽃으로 변했어요.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그 순간에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폭발하고 사라졌어요. 찰나의 순간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술을 들어 고장난 척해 살 방법을 찾아.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오카에는 착륙 장치가 없었습니다. 여분의 연료도 없었고 귀한 경로를 알려줄 무전기도 없었어요. 이 기체는 애초에 돌아오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세뇌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가족을 실망시키는 수치심,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이 된다는 약속, 사쿠라처럼 아름답게 지라는 말. 모든 구호가 머릿속을 범람하며 유일하게 제정신인 생각을 익사시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마 지금쯤 집에서 제 사진 앞에 밥을 차리고 계실 거예요. 매일 아침 그러시듯이 아들이 몇 초 후면 바다 밑 자네가 될 거라는 걸 모르신 채로 아버지의 빚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게, 절대 열지 못할 제 가게, 절대 살지 못할 제 삶, 절대 만나지 못할 제 아이들. 이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명령을 내린 장군들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제 죽음을 숫자로 기록하겠죠. 구축함 갑판이 시야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제 리벳 하나하나가 보였어요. 선원들이 흩어졌는데 어떤 이는 엄폐물 뒤로 뛰어들고 어떤 이는 공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3초, 하얀 섬광,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하지만 그 3초는 영원처럼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낭비란 걸 이해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제 삶의 낭비, 제 잠재력의 낭비, 권력자들이 제 존재보다 제 죽음이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낭비.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야스쿠니 신사의 명부에 추가됐습니다. 가족은 접힌 깃발과 공식 조의를 받았어요. 군 보고서에는 수천 건 중 하나의 성공적인 가미카제 공격으로 기록됐죠. 전쟁은 그 후로도 9개월이나 더 계속됐고 어차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어딘가에서 물고기들이 자네 사이를 헤엄치고 있어요. 그저 마을에서 빚가게를 열고 싶었던 18살 소년이었던 것에 자네 사이를. 가미카제 프로그램은 3,800명의 일본 조종사를 죽였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10대 진지병이었어요. 일부 작전에서는 명중률이 27%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기존 공격의 2%에 비하면 높은 수치였습니다. 47척의 연합군 함선을 격침시켰고 수백 척의 피해를 입혔죠.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미국의 주요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단 한 척도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이 원자 폭탄 사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3,800명의 젊은 목숨을 바쳐 얻은 게 고작 이거였어요. 그들이 남긴 편지를 읽어보면 광신도의 글이 아닙니다. 가족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죽음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득당한 것뿐이에요. 18살, 19살, 20살의 청년들이. 이것은 어떤 벚꽃 비유로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살 수 없었을 뿐.